share, 이거 잘 안 보지? share. 여기 연 대표가 보입니까? 네, 예, 예. 지난 주에는 레반트 지역 여기 이거 한 것 같고, 너는 말씀하소. 지중해 지역 또는 유럽, 옛날 로마 제국이 자리 잡았던 데죠. 로마가 한 500년 전부터 존속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 정도. 예, 조선 왕조하고 조선 왕조가 조금 더 이로써 비슷한 것 같아요. 약 500년이 약간 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예. 짧았어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에 시작했어요. 엠퍼러라고 어, 자기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종말이 476년, 서기 476년이에요. 요거는 이걸 플러스라고 계산하면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예. 전국 시대가 이게 시작이 되는 해가 기원전 476년이에요. 중국하고 그러네요. 로마하고 연결을 지을 때 비교 되는 시간, 시대가 되죠. 우리나라는 예.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그때가 뭐 하고 있던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자조선이 기원전 한 200년 정도 될걸요. 고구려의 동명성왕, 고구려 시작이 한 기원전 한 4, 50년 될 거예요, 아마.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 줄리어스 시저가 국내에서 서로 땅 가지고 싸우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군대는 많이 길렀고 그랬으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바깥에를 점령하자.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고을 지방, GAUL, 고을 지방에 쳐들어간 게 기원전 58년쯤 돼요. 이게 지금 프랑스 지역이에요. 고리. 고을이 누구냐? 프랑크 족속, 프랑크 족속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플루타크라고 그런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뭐 한 200권 썼다고 그래요. 유명한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의 일생에 관해서 책을 한 200권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다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플루타크 영웅전 뭐 이런 거는 예. 이름이 나 있죠.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한 마을 주민 아투아 투치 이 주민을 5만 3천 명이나 되는데 노예로 상인한테 팔은 적이 있고 지식인들, 의사 이런 사람들, 메디컬 닥터 이런 사람들 전부 슬레이브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고을 지방에 정복했을 때
이게 잘 움직이질 않지. 한 100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100만 명을 노예로서 로마에서 팔아먹었다. 그런 기록이 플루타크가 쓴 역사책에 적혀 있어요. 로마에 데리고 아, 와서 팔아먹었어요. 책을 한 200권이나 썼다고 그러는데, 이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일생,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철학자 황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161년부터 180년.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의 삼국이 다 제대로 확립이 되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때가 오현제 시대, 이 사람은, 널바 황제는 군대를, 군대가 엠퍼러를 지원하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겠죠. 예. 금돈을 찍어가지고 로마 군대를 어, 로마 군대의 지원을 받았어요. 트라이안 시대 이게 오현제 시대인데 둘째 황제가 둘째로 현명한 착한 황제가 트라이안인데 영토를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한 대로 확장한 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First Shopping Mall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트라이안의 시장이에요. Markets of Traian. 이게 서기 천 서기 112년에 세웠다 그러는데 열었다 그러는데 이거를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다 그래요. 이거를 옛날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맨 아래층에가 이게 쇼핑몰이라고 한 50개 돼요. 여기 가면은 구이부인들이 가면은 여기 여러 가지 뭐 주렁주렁 다는 거, 장신구, 장신구 옷 이런 거. 뭐 마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팔겠죠. 이런 스토어가 한 50여 개 됐다 그래요. 50개인지 150개인지. 이후에는 아마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귀족들. 근데 여기 아래층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상점들이 있는데 이 3층서부터는 이게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창문이 있는데 오늘날 쓰는 투명한 유리는 아직 발명이 되질 않았고, 이 유리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속에서 뭐 하는지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 병 같은 거 보면 병 바닥 예, 뿌옇게 색이 잘 안, 그런 예, 느낌이 나는. 속을 지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장호지 같은 그런 뽀얀 색일까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불투명한 유리가 아시리아 지방에서 생산되고 그거를 중국에다 팔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여기 유란시아 성에 적혀 있다시피 로마 제국하고 중국하고는 무역이 균형이 안 되고 유리나 겨우 갖다 팔아먹고 무역 적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 금의 유출이 중국으로 금은이 많이 유출됐던 것 같아요. 중국이 금을 생산을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중국, 중국의 금생산은 좋은 질문인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중국의 금생산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고, 나중에 금, 금이 모자라서 어떻게 했는가. 예, 로마 사람 네로 황제가 금화를 아우리우스라고 그러는데, Aureus, 금생산, 아이루스라. 예. 금도를 한 10%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은도는, 은도는 저 구리나 무슨 다른 주로 철이지. 철을 살짝 섞었어요. 그 네로 황제 때 한 5%를, 그 물을 다 탄 거지. 은돈이 디나리우스인데, 원 디나리우스가 예수님이 아, parable of workers, 음, parable of workers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할 때 그 아, 디나리우스 얘기가 네, 나온다고.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왜 완 데나리우스 주느냐 따지고 들잖아요. 예, 예수님이 예. 패러블이 있다고. 그 디나리우스예요. 근데 디나리우스에다가 요 쇳덩이를 살짝 섞어서 5% 섞어서 일종의 물을 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철을 탄다, 철이 아니고 물을 좀, 물이 아니라 철을 섞었어요. 철을 섞, 근데 이 현재들도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던 게 자꾸 세대가 지나면서 쇠붙이를 자꾸 점점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네로 황제가 서양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그게 그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드리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영토가 최대한으로 커졌고 그 다음에 야, 더 침략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아, 국물 빨아먹자. 그래서 하드리안 월 이거를 지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 아, 여기 써먹어요. 여기 돌 쌓고 더 갈 필요 없다. 여기 있는 거나 지키자. 이래서 어, 하드리안즈 월 이거를 지어서 지금 영국에 가보면 유나이티드 킹덤에 가면 이 하드리안즈 월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하드리안 황제가 있을 때 유태인들이 bar 콕바라는 사람이 2차 폭동을 일으켜요. 첫 번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68년에 아주 쫄딱 망했고, 아, 두 번째 일으켰을 때 진압을 한 다음에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 니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꺼져. 나가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파이우스하고
학교를 세우고 아크어닥트 수도교를 만들죠. 예, 물을 공급하느라고. 수도? 예, 물? 물, 수도관이 아니고 파이프는 크레타에서 수입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파이프 넣는 것은? 이 수도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다리 위쪽에 물을 아, 파이프가 아니고 수도교 다리 위에다가 물을 날랐어요. 그다음에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스토익 금욕주의파라고 그러죠. 예, 그랬고 그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처음으로 생기는데 이거는 유라시아서에 적혀 있어요. 이름은 아타나시우스만 언급돼요. 유라시아서에는. 그래서 325년에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자기가 새로 얻은 마누라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큰아들이 감히 내 마누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 죽일 놈. 그러고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아, 큰아들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성실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잘.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가 음, 그게 아니고 네가 속았다. 네가 새로 얻은 마누라가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마누라도 죽여버려요. 그 아이들도 다 죽였어요? 예. 아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지 자세히 몰라요. 그 아이들이 5명인가 있었는데, 서너 명이 나중에 황제는 돼요. 근데 이때, 어, 그 예루살렘에서 할머니가, 헬레나 할머니가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무 십자가를 3개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겠다. 교회를 짓고 성경을 홀리북을 각 바실리카마다 하나씩 비치해 두겠다. 그 당시엔 책이란 게 아직 없어지고 코덱스라고 이렇게 묶은 거를 종이 묶은 거를 양피지 둘둘 만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 성경을 그 이리 가져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아직 그런 거 없어요. 뭐 만들질 않았나 아직 보죠. 못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수집을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을 때 두 파가 갈라졌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 성분을 꼬집어 가지고 딱 보면 아버지 몸의 성분하고 예수님의 성분하고 똑같다. 그거를 그리스 말로 호모 오우지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리우스파는 그게 아니고 호모이 오우지온. 호모이는 그리스 말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어디 감히 예수님의 하나님을 넘봐.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뭐 가깝지만 좀 비슷한 것이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유란시아서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다.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의 성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분하고 똑같다. 이거를 아, 지지해요.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이 두 파가 갈라져 싸우는데
박이 터지게 싸웠는데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겼어요. 근데 아리우스파가 쫓겨나긴 했는데 이 러시아 정교 이쪽으로 가서 아마 게르만 민족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게르만 종족들 사이에서 어, 명맥을 유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싸움이 있었는데 이 니케아파 종족이 어, 어, 미지고스를 정복하고 이건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니케아 종교에서 그 어답트한 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한 서기 한 150년 전후에서 있었고 그걸 한국 감리교에서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신조는 나이신 크리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나이신 크리드 거기에는 영어로 설명해서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홀리 스피릿이 어디서 왔느냐? 통뼈로 그냥 똥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 품에서 생겨났다.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이렇게 초창기에 적어놨다가 몇백 년이 지나면서 틀렸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필리오 코에라는 거를 덧붙였어요. 필리오라는 게 이탈리 말 또는 라틴어로 자식이란 뜻이에요. 코에는 and 게다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틴어로. 아들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생겨났죠. 그러면 무한한 세 번째, 어, 세 번째 분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아버지로부터 왔다. 근데 아버지로부터만 온 게 아니고 아들로부터도 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걸 살짝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이거를 붙였어요. 그게 말이 맞는다. 그래서 이걸 필리오 코에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필리오 코에를 덧붙여서 읽고 그리스 정교에서는 그거 아니야 하고 이게 이론이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 1054년에 레오 9세와 세룰라리우스라는 그리스 정교에는 페이트리아크가 있어요. 일종의 종교적인 족장 개념이죠. 서로 엑스커뮤니케이트, 파문시키면서 그리스 정교와 카톨릭이 갈라지는데 이걸 Great Schism of 1054라고 불러요.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 정교하고 카톨릭이 갈라져요. 그리스 정교는 지금 그리스는 우리가 다녔던 교회, 이게 그리스 정교인 것 같아요. 거기 쭉 다녔는데, 캐톨릭 교회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예배 순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루터란 교회고, 루터란 교회. 그게 루터란 그리스 정교 교회는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뭐 따진 거 조금 섭취했고, 나머지는 카톨릭하고 90%가 같이다고. 그 예식, 예. 루터란 교회 예식은 카톨릭 교회 예식하고 똑같아요. 뭐 이론이 약간 아, 차이가 있고,
근데 그리스 정교는 그 성서는 같은 걸 사용하나요?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가톨릭하고 같은 것 같아요. 대체로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사도신경이니까 니케아 종교에 여기 내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 그리스 말로 지옥이 하데스라고, 예. 예수님이 하데스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느냐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묶여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데리고 올라오느라고 지옥에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인지 아마 니케아 신경일 거예요. 거기 보면 지옥에 내려갔다가 뭐 끌고 올라왔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게 325년인가요? 그게 니케아 종교 325년. 회의에서 예, 거기 성서가 지금의 성서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뭐 니케아 거의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종교회 확정이 됐잖아요. 거기서. 음, 그럼 그 이후에 갈라졌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성서를 같이 사용을 했을 거고 그 이전에 했으면은 이제 뭐 그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게 400년, 서기 400년 말, 그때 400, 갈라졌어요? 한 7, 80년쯤 돼가지고 네. 오늘날에 보는 성서하고 네. 내용이 같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25년에 완전히 일이 끝난 게 그때요? 아니고 예. 말이 많아가지고 음, 잠잠해진, 잠잠하지 않고 자꾸 트러블 일으키는 파가 좀 남아있긴 있었는데, 한 백몇십 년 동안에, 거의 한 200년 동안에, 그게 이제 야금야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녔던 루드란 철치와 같아진 거예요. 카톨릭하고 그리스 루드란 정교에서, 철치와 그리스 정교에서, 그리스도인가? 예, 네. 루트란교는 별 차이 없다고 크게 뭐 떠버리기만 했지, 카톨릭하고 예식이 95%가 같아요. 무슨 이렇게 똑같을까? 많이 같았어요. 예. 근데 내가 자꾸 우리는 다르다 그러지만 내용이 뭐 거의 똑같은 걸. 내 사제가 그 교인들을 다 기억하는 거 봐요. 그 성만찬을 하더라고, 거기서는. 매주마다. 내가 가서 성만찬에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더라고. 내가 그냥 있으니까 그 떡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476년에 내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십자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진짜. 중세의 암흑시대라는 게 어디냐? 로마가 멸망한 시기 476년서부터 1453년, 그게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는 해예요. 1453년. 약 1000년 동안 중세의 암흑시대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돈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금은 생산을 중단시켰어요. 로마 군대가 정복당을 하니까 다 군대가 없어졌어요. 군대가 없으니까 돈 바칠 필요 없네. 뭐 금광 속에 컴컴한 데 가서 금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중세의 암흑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대공황이 1800년, 800년가량 계속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1095년에 울바노 교황이 이 1차 십자군을 일으키고 주로 유럽에서 프랑크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 살았던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정복할 큰 도시를 정복하는 건 쉬운데 정복했을 때 나이트 기사들이 한 800명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800명? 네. 자기 기사라는 게 이게 쇠로된 갑옷 입고 칼 차고 뭐 자기 또 말을 하려면 이 갑옷이 무거우니까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하인 한 명씩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 그랬어요? 말을 타려면 지 혼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참 크더라고. 큰 말. 그래서 그 타도록 도와주는 일꾼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나이트들이 한 800명 됐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일 끝났지 뭐 그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사들이 한 300명, 200명 가량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1187년 배틀 오브 히팀 우리 한국에서는 히팀이라고 그러고 이게 아마 본래 오리지널 히브리 발음일 거예요. 히팀이라는 게 영어로는 핫딘이라고 썼는데 이건 내가 잘못 썼네. 1187년에 살라딘이 와서 이걸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배틀 오브 하틴 1187년에 그 전투에서 살라딘이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키던 십자군이 어, 우리가 항복하고 싶은데 여기 우리 시민들하고 기사들 목숨은 살려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되겠다고 버티다가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 다 때려부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때려부시지 말고 조용히 우리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 거기 각색한 것도 많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대체로 줄거리가 여기 영화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모슬림이지, 모슬림이지만 아주 현명하고 덕이 많은 어, 리더였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모슬렘 손아귀에 다시 들어갔고 이 제4차 십자군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1202년에서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1202년에 베니스에서 십자군이 모이기로 그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 유럽에 있는 땅을 통과하면서 뭐
남의 재산 풀어먹고 뭐 동물 잡아먹고 민폐가 아주 많아서 평판이 좋지가 않았어요, 십자군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프랑스하고 독일 이런 지방에서 배를 타고 하여튼 베니스까지만 모여라 그러면 베니스의 우리 상인들이 상선들을 50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십자군을 예루살렘까지 에집트까지 날라다 주겠다. 그럼 뭐 우리는 놀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 장사하던 것도 있는데 배를 50척을 만들어 주려면 돈 얼마나 내라. 그래서 그러면 배 한 척당 얼마씩 내기로 하고 50척 계산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아, 85,000 실버 마크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그 전에 했어요. 근데 날짜가 싹 됐는데 모여 여기 줄 서서 모여봐. 그랬더니 원래 약속한 거에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그래요. 그게 여분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분이 있는 유럽의 귀족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약속한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돈을 안 내놓는 모양이죠. 그, 귀족들이 그렇지. 맡겨놓은. 군대도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가져온 돈도 부족하고 85,000 실버 마크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5만 마크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빚이 우리는 뭐 놀고 앉았나 이거 다른 장사 집어치고 배를 십자군을 날라다 줄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불하지 못한 돈이 3만 5천 마크예요. 근데 이 베니스의 도제라고 그래요. 도제, DOGE. 도제가 이거 일종의 프레지던트예요. 베니스의 프레지던트. 도제. 도제, DOGE. 이 사람이 80 먹은 노인인데 거기다 또 눈도 잘 안 보여요. 내가 그 돈을 밀린 돈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자라라는 데하고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거기 있는 자기네 경쟁하는 장사꾼들 음. 아, 그거 다 잡으라. 그리고 그래서 다 때려잡았다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 카이로에 가는 길인데 콘스탄티노플에 들려서 그것도 때려잡고 근데 거기는 금은 보석이 많이 있어. 게다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훤히 알아. 음. 예. 그래서 십자군한테 힌트를 주는 거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어디 가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도시가 뉴욕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인데 800년 동안 쌓아놓은 재물이 거기 가득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럼 가지 뭐. 돈 가지러. 그래서 가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해가지고 다 때려잡고 거기에 있던 금 모자이크 뭐 이런 거 다 훑어가지고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들고 쌓아놨어요. 그 귀다 쌓아놓으면 자기 거가 이거를 지고 어떻게 싸우러 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갑시다. 싸우러 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돈 벌었고 이거 지켜야 되니까 집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그리고 200년 만에
모슬렘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가지고 지금은 모슬렘들이 가보니까 그 바실리카를 근사하게 잘 지어놨네. 이거 때려부시지 말고 잘 지킵시다. 그리고 그 네 구석에다가 미나레트라고 그 기도 방송하는 뾰죽탑이 있다고. 아, 그거 네 구석에 뾰죽탑 네 개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스크로 써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어, 거기가 아마 아, 홀리 가장 거룩한 데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될 거예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슬람교에서 홀리 시티가 어디 중동에 있겠지? 아, 모스, 모하메드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거룩한 도시, 3대 도시를 꼽으면 콘스탄티노플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왜 되는 거니? 콘스탄티노플에 카톨릭 섬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교황이 그거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서 때려잡았어. 부셨어요? 다 때려부셨다고. 아, 무지하네.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사는 그만하고 그건 모슬림의 상징이기 때문에 때려부신 거예요. 음, 모슬렘들이 기독교 국가를 콘스탄티노플을 집어먹었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요. 어디 읽을 차례죠? 소리가 안 들리는가 보다. 네, 29편 4장 27절이요. 29편 4장 27. 이제 시작입니까? 공부해. 4장 27절.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자, 에너지 발송자. 이 존재들은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행성 안의 자격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개별 세계에서 나타나다시피 놀라운 에너지 파송자이다. 에너지를 새로운 회로로 빼돌려야 할 때 발송자들은 바라는 에너지 경로에 한 줄로 자신들을 배치하며 에너지를 잡아당기는 그들의 독특한 속성의 덕택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늘어난 에너지 흐름을 실제로 유인할 수 있다. 어떤 금속 회로가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30가지 가운데 반이 넘는 물리적 에너지 형태에 대하여 살아있는 초전도체이다. 요즘에 한창 물리학자들이 지금 개발한 개념이 초전도체죠. 슈퍼 컨덕티비티. 근데 보통 금속 물질 사이에서 초전도체를 만들려면은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절대 영도에 가깝지. 절대 영도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리미트고 한계점이고 섭씨로 영하 뭐 270도인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 물질이 초전도성을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주 추운 곳에서 전도성을 슈퍼 컨덕티비티를 일으키느라고 이 에너지 발송자들이 아마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발송자들은 솜씨 있는 연결을 형성하며 이러한 연락은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개별 행성의 한 정거장에서 다른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특화된 에너지의 약화되는 흐름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들은 너무 약해서 어느 다른 부류의 산 존재도 식별할 수 없는 전류를 탐지할 수 있고, 이 에너지를 확대해서 거기에 담긴 통신문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의 서비스는 방송 수신자에게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하다. 에너지 발송자는 통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은 먼 거리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멀리 있는 광경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은 지역 체계와 개별 행성에서 비상 통신선을 마련해 준다. 정상으로 설립된 회로 바깥 지역에서 통신하려는 목적으로 거의 모든 생물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존재들은 에너지 변압자와 함께 희박해진 공기를 가진 세계에서 필사자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하고, 비호흡 행성에서는 생명의 기법의 필수인 부분이다. 질문 있습니까? 슈퍼 컨덕티비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보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5. 1차 연합자. 흥미있고 귀중한 이 존재는 숙달된 에너지 보존자요 관리자이다. 식물이 태양빛을 저장하는 것과 얼만큼 비슷하게 살아있는 이 유기체는 양극으로 명시되는 기간에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들은 거대한 규모로 일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유라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상태로 바꾼다. 또한 물질 존재의 원시 단위를 얼마큼 생산하는 점까지 이 변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존재들은 오로지 자리에 있으므로 행위한다. 이 행위로 조금도 지치거나 소모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촉매처럼 행동한다. 음극 명시가 있는 시기에 그들은 이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물질에 관한 너희의 지식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들이 일하는 기술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언제나 우주 법칙에 순응해서 일하며 같은 알파벳 글자가 방대하게 다른 이야기를 엮도록 만들려고 너희가 조절할 수 있는 활자를 조종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은 원자, 전자, 극자를 다루고 주무른다. 질문 있습니까? 뭐 물리학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코멘트 할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연합자는 형성되는 물질 구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생명 집단이며 그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여길 그러한 물리적 온도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다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급의 생명을 대표한다. 그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분리자와 함께 그들은 모든 지적 생물 가운데 가장 노예 같다. 계속 읽어주세요. 6. 2차 분리자. 1차 연합자와 비교해서 엄청난 반인력
자질을 부여받은 이 존재는 거꾸로 일하는 자이다. 지역 세계나 지역 체계에서 특별하거나 수정된 형태의 물리적 에너지가 소모될 위험은 결코 없으며 살아있는 이 조직들은 한없는 에너지 공급을 생성하는 독특한 힘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유라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에너지를 그보다도 적게 인식된 형태의 물질로부터 생성시키는데 주로 관여한다. 그들은 참으로 공간의 연금술사이며 시간 세계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나 어떤 이적을 행해도 그들은 결코 우주 최상위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연금술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사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일본 교수가 연금술을 발명해냈어요. 수은을 가지고 고열에다가 노출시켜서 거기서 금을 만들어내긴 내는데 일전어치 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전기 비용이 6만 불이 넘는데 1.5, 1.5, 일전어치 금을 일전어치. 만든 것 수은을 가지고 수은에다 가열하면은 수은이 금으로 변하는 거 봐요. 전자를 잃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뺏어오든지 가능한데 가능하기는 한데 이건 비싸게 먹게. 너무 일전어치 금가루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6만 불이 넘는데. 교수님, 그 34절에서요, 예, 그 연합자 있잖아요. 예. 최초의 생명 집단이라고 표시돼 있어서,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뭐, 지구 같은데 생명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씨앗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 연합자가.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아니고, 어, 보통 생명, 지구상에 있는 생명, 행성에서 사는 생명은 그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온도, 온도, 필요하지. 온도 벨트가 아주 내로, 아주 좁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추워서 달달 떨고, 조금만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온도, 벨트가 얼마 안 돼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요새는 남극 이런데 에, 연구하는 사람들 보내서 삼성에서 그렇게 보낸다고 그러는데 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 지역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온도 대역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연합자, 분리자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거보다 폭이 훨씬 천배, 만배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아, 사라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어디 가서 자리 잡고 어, 연합 활동을 해라, 분리 활동을 해라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자리에 박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통 생명 있는 존재는 그걸 못 견디는데 죽어버리죠. 푹 불면은 그냥 죽어버리는데 이 연합자는 그걸 견디고 100만 도가 돼도 시원하네
견뎌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통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뭐 내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혀 있질 않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교수님이 동력주의자에 보면은 뭐 동력 중심, 물리 통제자, 에너지 발송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뭐 생식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이, 이 분들이 활동한 영역이 뭐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지구처럼 이렇게 운행되는 과정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들이 상승한 과정들에 하는 역할인가요? 아니면은 뭐그 은하계가 형성이 된다든지 지구나 이런 것들 형성될 때 활동하는 영역이 어느 시점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얘네들이? 그 질문 잘 하셨는데, 그, 그걸 뭐라 그러나, 블랙홀, 블랙홀이, 쪽에 너무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서 헤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선을 singularity라고 부르는데, 그 점에 가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걸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약간 그 끝날 뭐 네. 저희 경영학 쪽에서 경영학 약간 하죠. 쪽에서, 네, 경영학이면 그런 게 들어가겠네요. 예, 그게 약간 들어갑니다. 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리니어 알지브라가 뭐냐? 아, unknown, unknown variable이 x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건 답이 x 플러스 a가 숫자예요. 뭐 3, x 플러스 3 equal 5 그러면 3을 저쪽으로 밀어넣고 5, 5 minus 3, that's 2, x equal to 이렇게 풀잖아요. 아, 그게 리니어 알지브라의 일종이에요. 근데 unknown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unknown이 둘이 있으면 x하고 y가 있으면 공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unknown이 세 개 있으면 공식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풀 수가 있어요. unknown이 내가 여러분들이 졸릴까 봐 걱정인데 아, unknown이 네 개면은 공식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네. 네 개 있어야 되죠. unknown이 다섯 개 있으면 공식이 다섯 개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 어떤 때는 어, 답이 답이 유니크하지가 않고 아까 unknown이 하나고 공식이 하나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니크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unknown이 둘이고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unknown이 둘인데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이 어디 있느냐? 답 자체가 유니크하지가 않고 선이에요, 선. 그게 무슨 소리냐?
답이 무한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리니어 알gebra, 매트릭스 알gebra 이거를 공부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언노운이 세 개면은 공식이 세 개가 필요하다.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건 답을 유니크한 솔루션을 딱 하나를 찾아내려면은 공식이 세 개 필요하다.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언노운이 세 개일 경우에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아내려면 공식이 세 개 필요하다. 근데 공식이 세 개가 아니고 공식이 언노운이 세 개인데 공식이 두 개밖에 없으면 답이 몇 개가 있을까요? 무한하게 많아요. 답이 무한히 많다고. 언노운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언노운이 둘이 있으면 x하고 y가 둘이 있잖아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공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답이 몇 개입니까? 무한히 많아요. 그 다음에 블랙홀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공식이 하나고 언노운 베리블이 두 개면은 그 매트릭스가 있어요. 매트릭스가 어, 계산해봐 하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 그러면은 꽝이 나와요.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 그러면 꽝이 나오고 답이 무한히 많아져요. 그게 싱귤레리티예요. 디터미넌트가 싹 사라져 버린다고.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는 매트릭스 알지브라를 계산할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꽝이 나와요. 싱귤레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일단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어야 디터미넌트가 난제로가 되는데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면 다 빨려 들어가서 한 곳밖에 모이질 않는다고. 그게 설명이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답이 무한하게 많다. 여기 있어도 빨려 들어가고 저기 있어도 빨려 들어가고 저기 있어도 빨려 들어가고 다 빨려 들어간다. 그게 싱귤레리티예요. 여기 수업을 받으면서 좀 체감적으로 느끼질 잘 못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체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뭐 음, 답이 어, 답이 쉽게 얘기하면은 X하고 Y하고 언노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유니크한 솔루션, 독특한 솔루션이 딱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구하느냐? 선이 두 개가 딱 만나면은 그게 요 만나는 점이 답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2차원 세계, 2차원 세계는 이렇게 평면에서 선이 두 개가 만나면은 그게 답이에요. 3차원의 세계 X, Y, Z가 있으면은 3차원의 선이 세 개가 한 곳에 만나야 돼요. 그게 답이라고. 그런데 싱귤레리티면은 선이 안 만나요. 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선이 두 개가 평행이 돼가지고
또한 선은 있으나 마나 독특한 답을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독특한 답이 아니고 답이 무진장 많아요. 그게 리니어 알지브라 또는 매트릭스 알지브라를 쉽게 설명한 거예요.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그럼 송 선생님에 대한 답이 어떻다는 거예요? 답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두 개를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아니, 교수님 말씀 다 이해했는데요. 예. 그 결론적으로 송 선생님에 대한 답이 뭔지를 못 찾아서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 이 선이, 선이, 세 개가 한 곳에 모일 때, 만날 때, 그게 답이고, 그 독특한 답이 나오고, 세 선 중에서 하나가, 나머지 한 선이 둘 중에 다른 선하고 평행이 되면은 독특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안 돼요. 답이 무진장 많아진다고. 답이 없든지. 세 선이 근데 한 곳에 모이면은 독특한 답이 딱 하나. 아, 예. 그 유라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든지 최선의 방법이 하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물론 많을 경우도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경우가 있다고. 그게, 교수님도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뭐 원자, 전자, 극자 나오고 또 뭐 그 동력 중심이나 물리 예, 통계사나 뭐 에너지 발송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만약 에너지 발송자면은 우주 우리 뭐 지금 별자리라든지 중일자나 이런 데서 소통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주가 생성될 때 그때 필요한 건지 이게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저는 느껴져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도대체 동력 지원자인데 누구한테 동력 지원을 할까? 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지역우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쭉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음, 음, 조금 초월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음, 우주가 균형 있게 움직이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 이게 거시적으로 이런 예, 부분도 그렇고 또 각각 저는, 총론적으로 또 어, 강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예, 감이 안 잡. 잊어버리기 전에, 아니, 그냥 뭐, 창조하고 유지하는 잊어버리기 전에, 그 전반적인 거에 잊어버리기 그,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아니야. 우주가 초창기에 예. 시작할 때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일단 발동이 걸린 다음에는 계속 유지하는 책임을 우주동력지휘자들이 맡으세요. 그러니까, 어, 갤럭시를 스타트하는 존재가 있고, 무제한 절대자가 씨앗을 딱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력 조직자들이 와서 그 에너지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에너지 바퀴가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우주동력 지휘자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고 와서 Now I take over. Please go away. 뭐 그렇게 막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갤럭시를 누가 스타트를 해야 되고 스타트가 된 다음에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유지합니까? 어떤 미가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다른 방법으로 조합을 하면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생긴 갤럭시가 은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원자, 전자, 극자 이런 걸 주물럭 해가지고 다른 모양의 갤럭시들을 만들고 갤럭시가 일단 스타트 한다면은 그거를 유지할 존재가 필요한데 우주동력 지휘자가 그걸 맡고 있다가 언제까지 여기 이런 총구석에 나를 처박아 놓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이란 말이요. 그러면 미가엘이 그렇게 하도록 원자, 극자를 주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네, 질문 뭐 아까 있습니까? 뭐 무흡 존재들까지 나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무슨 존재요? 무흡 존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언급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예, 어, 그런 것까지도 다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럼. 예, 다 처음서부터 다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한이 없이 계속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다리기 힘들고 뭐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유라시아서는 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의 입장이라는 게 하나님은 삼위만 신이 아니고 나머지 신이라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이 불완전한 존재를 파라다이스에 집어넣으면은 사고가 생기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늘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완전하게 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완전하게 된 다음에 다 인가를 받은 다음에 패러다이스에 발을 들이게 한다는 거죠. 예, 여기 뭐 연합자하고 뭐 연합자는 뭐 하고 분리자까지 보면은 아주 낮은 단계까지 영향을 다 미치네요. 그러니까 네, 동력주의자라든지 물리통제자라든지 이런 건 조금 큰 틀에서 움직이고, 네. 예, 예. 약간 감이 잡힙니다, 이제. 연합자는 거꾸로 하는 분리자하고 거꾸로 뭉치게 만드는 거 있고 예. 또 떼놓는 존재들이 있고 그건 2차 존재 2차로 2차인 분리자란 얘기예요. 2차적으로 떼놓는 물질을 반인력 가지고 물질을 떼놓는 존재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연합자 보면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생명 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의에서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유기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 연합자가 인간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당연히 안 사람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다른 존재한테는 보이는가 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연합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 이제 인간 존재들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뭐 이렇게 나타났다는 아마 그 이전에 지구의 그 물리적인 현상에 관련된 그런 유란시아의 방문이고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생명을 예, 창조하거나 이거는 생명 운반자들이 하는 거고 생명 운반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씨앗을 지구에 파종하기 전에 그 생명이 그러니까 지구의 세 군데다가 이렇게 파종이 됐잖아요. 음, 음, 그 전에 뭐냐 하면은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이 그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 같아요. 예. 예. 보통 생명, 이 바이올로지, 살아있는 존재, 새끼 낳는 존재, 이런 게 그런 거고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진 집단이다. 고온, 예. 저온, 이게 이제 지구의 고압, 어떤 물리적인 환경하고 관련된 존재들이겠죠, 이거는. 예, 예, 이제 우리 이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쩌고 하는 이거는 이제 뭐 생명 운반자들이 예, 하는 그거하고 역할이고, 달리, 예, 이거는, 이제 나는 질문의 뜻이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바이올로지 할 때 쓰는 그러한 생명 집단이 아니고 자식 낳고 이런 게 아니고 바이올로지컬 엔티티 생물학적인 생명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생명 집단은 자식을 낳잖아요. 섹스를 통해서. 이거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어, 고온, 고압 또는 저온, 저압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 이 갤럭시 전체를 하나 빙글빙글 돌리는 피자 스토어에 가서 파스타 빙글빙글 돌리는 식으로 고온, 고압, 상압, 상온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상압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공기의 압력, 그걸 상압, 평상시와 같은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상온은 보통 때의 온도, 거기서는 전도체는 발견할 수 있지만 초전도체는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압력을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 100만 배를 높여준다든가 또는 온도를 1000만 도로 올린다든가 그러면 초전도성이 보통 물질에서 생겨나요. 그게 초전도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생명 집단은 보통 생물학적인 생명 집단이 아니고 자식 낳고 그러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 배역이 얄팍해서 조금만 온도를 올려도 캑하고 죽고 압력을 조금만 줘도 눈알이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예. 근데 그렇게 고온 고압 이런 데서 그 갤럭시 중앙에는 막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교수님, 예. 지구가 현재 크기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 10억 년 전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예, 예, 그래요. 10억 년 전인가? 예, 그러면
10억 년 전이 되기까지는 뭐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떠돌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재 크기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뭐 거기에는 뭐 엄청난 이 압력이라든가 이 열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됐을 거고 뭐 이제 그 10억 년에서 5억 5천 년 전에 지구에 이제 생명이 씨앗이 뿌려져 갖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 이 대기 조건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그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전자나 극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네, 존재들이 와가지고 싹 네, 이 조정을 해갖고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이제 생명이 비로소 이제 자랄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이 예, 잘 보셨어요. 마련된다는 예, 그런 이야기겠죠, 이게. 예, 예, 잘 보셨어요. 나보다 더 설명을 잘 하셨네. 그럼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예, 여기 굉장히 다양한 계급의 하늘 존재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이 계급들을 다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물이라고 다 생물. 칭할 수 있는 거냐고, 이런 하늘 존재들은. 생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바이올로지컬한 엔티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아, 혼동이 돼가지고. 생명 존재라고 칭할 수 네. 있느냐? 생명 존재라고. 생물 하나님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로 생명이, 예, 그러면은 저는 이종 선생님께서 질문한 거에 좀 덧붙여서 예, 이 존재들이 그 어떤 인간과 같은 성격자로서 자기들이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건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생명 존재는 존재인데 이들이 성격자이냐 성격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성격 다르잖아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지난번에 예, 얘기했어, 지난주에. 시키는 대로 얘기하고 톤은 달지 마라. 뭐,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존재예요. 이게 서로 소통은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소통, 소통한다든지. 예, 예. 소통한다는 거는 퍼스널리 질문하는 거, 뭐 부탁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안 돼요. 음, 빗나가면 안 되니까. 생물은 생물인데, 예, 예, 그렇다고. 의지가 없는 생물이다. 예. 그 대신에 의지가 없지만 고온고압해서 활동할 수 있다. 우주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우주 그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 누구냐, 그 루시퍼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반이 뭐를 어떻게 뭐 해주셔 하고 부탁을 했는데 답이 오다가 오는 중에 도달하기 전에 탁 그게 재밌었어. 회로가 끊겨가지고 중간에서 심블 그게 이- 응답이 어떤 존재의 짐 속에 배낭에 처박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 네, 근데 그러면 거기 묶여 있다고 왜 전문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그런 능력이 없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아, 여기 묶여 있으니까 와서 꺼내 가세요. 이런 말을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판단력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한 가지 기능이 아주 잘하는 게 있으면은 다른 면에서는 또 뭐가 부족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전문을 발송을 하지 못하고 중도자들이 그거 어디 갔나 그러고 한참 찾다가 겨우 찾아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중도자들이 그렇게 찾아봤다 그래요. 또 질문 있습니까? 뭐 확실히 해두고 나가서 좋으네요. 계속 읽어주세요. 2차 분리자. 기차 분리자 안 읽었나요? 아, 생계기 읽을 차례인가 보요. 7. 생계기. 이 존재들은 1차와 2차 물력 조직자, 그리고 동력 지휘자, 모두 세 계급의 에너지 통제자들이 합동으로 창조한 존재이다. 생계기는 모든 물리 통제사 가운데 가장 수가 많다. 사타니아에서 활동하는 수만 해도 너희의 숫자 개념을 초과한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에 주둔하며 언제나 상급의 물리 통제자에게 소속된다. 그들은 중앙우주, 초우주, 바깥 공간에서 서로 바꿔서 활동할 수 있다. 생계기는 기본 우주 물력의 각 형태에 하나씩 30분과로 창조되며 순전히 살아있고 자동적인 계심, 압력, 속도를 재는 계기로서만 활동한다. 이 살아있는 기압계는 오직 모든 형태의 물력 에너지의 상태를 자동으로 어김없이 등록하는 데만 아랑곳한다. 그들과 물리적 우주의 관계는 광대한 거울 작용과 지능적 우주의 관계와 같다. 질적, 양적 에너지 존재를 기록하고 그 위에 시간도 기록하는 생계기를 생시계라 부른다. 계속 읽어주세요. 생계기가 총명한 존재인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기계라고밖에 그들을 분류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이 기계 장치를 너희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거의 지능적인 듯한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너희 자신이 만든 기계 장치와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들을 너희가 상상하고자 하면 훨씬 더 미세하게 정확하고, 아니, 극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엄청난 계산을 요하는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지능이 있고 살아있는 기계 장치를 우리가 대우주에서 실제로 가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라. 그래서 이 유라시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갤럭시들을 보면은 그게 어떤 미친 사람이 페인트를 깡통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막 마음대로 아무 계획 없이 뿌려가지고 이거 근사한데 페인트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각 갤럭시를 보면 이게 정교하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돌고 그런 걸 보면은 누가 그 지적인 존재가 이걸 컨트롤하는구나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 그게 난수 방법, 랜덤으로 페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갤럭시들이 정교하게 통제된다. 그럼 그걸 보면은 이게 난수 방법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정교하게 통제가 된다는 것은 누가 지적인 존재가 그걸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생계기를 누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뭐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전자레인지면 전자레인지를 누가 쓰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이 생계기는 누가 컨트롤하나요? 누가 참조하고 누가 관리하고 그 참조하는 존재는 생기기를 보고 그걸 개수를 읽겠죠. 그 다음에 생기기는 자동으로 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면은 재수가 좋으면은 세라핌이 두 명이 달라붙는데 그 세라핌 몸속에 자동으로 오늘 송재성 씨는 무슨 일을 했고 이게 상세하게 다 기록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생계기를 교수님 뭐 그 일곱 으뜸령 중에 그런 분들이 이거를 그 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볼 존재들은 여러 명이 있겠죠. 아 그렇게 높은 존재가 이걸 전체 초우주를 관장하는 분들이 생계기를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상위의 천사들이나 이런 뭐 멜기세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건지 누가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생계기를. 누가 관심 있는 존재가 한 명이 아닐 거예요. 3위까지 포함해서 많을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라. 상상력 동원해 보겠습니다. 예. 무한 생각으로 상상력을 동원할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음. 계속 읽어주세요. 5. 물력 조직체. 물력 조직자는 파라다이스에 거주하지만 그들은 초우주 전체에 걸쳐서 특히 물질이 조직되지 않은 공간 영토에서 활동한다. 이 특별한 존재들은 창조자도 아니요, 지음받은 자도 아니며 그들은 서비스의 2대 분과를 이룬다. 1. 궁극의 1은 1차 물력 조직체. 2. 초월 물력 부조직체. 원시 물력을 조종하는 이 막강한 두 계급은 순전히 초우주 건축가들의 감독하에서 일하며 현재 그들은 대우주의 경계 안에서 널리 일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차 물력 조직책은 무제한 절대자의 시원적 물력, 곧 기초적 공간 물력을 조종한다. 그들은 성운을 창시하는 자이다. 공간에서 에너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선동자요. 이 거대한 현상을 초기에 조직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자이다. 이 물력 조직자들은 시원적 물력을 파라다이스의 직접 인력에 민감하지 않은 미숙성 에너지를 1차 에너지, 곧 유력 에너지로 변질시키는데 유력 에너지는 무제한 절대자 혼자서 붙들고 있던 소나기로부터 파라다이스 섬의 인력의 소나기에 잡히도록 변질되는 에너지이다. 다음에 물력 부조직자가 이들을 이어받으며 부조직자는 1차 단계에서 2차, 곧 인력 에너지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변질시키는 과정을 계속한다. 한 창조아들이 도착하는 것은 한 지역 우주를 창조하는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며 완성되고 나서 물력 부조직책들은 천문 관할권을 가진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동력 지휘자들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 물력 부조직자들은 지금도 그들이 바깥 공간에서 활동하다시피 무기한으로 줄곧 이 물질 창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질문 있습니까? 아, 여기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네뷸라,
네뷸라. 네뷸라. 네뷸러스 하면 뿌연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성운들이 다 뿌연이니까. 근데 이 글을 쓴 게 1934년인데 이 당시에 물리학계에서는 성운하고 갤럭시하고 잘 구분을 하지 않고 섞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성운이라고 글자 그대로 네뷸라를 성운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뜻은 갤럭시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1930년대에는 네뷸라하고 갤럭시하고 구분을 잘 안 했어요. 이론이 잘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물력, 여기 다시 얘기하면 무제한 절대자가 에너지 잠재성을 실을 뿌리고 음. 어떤 구역에 그 다음에 물력 조직자가 갤럭시 스타터예요. 그 자리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주위에 꿈틀꿈틀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 시간이 얼마 지난다면은 바퀴가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극자가 나타나면은 어, 극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으로 인해서 전자가 나타나면 우주동력 지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톤을 이어받고 무게한으로 기다려요. 어떤 미가엘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그게 인력 단계죠. 인력이 생기는 단계. 그리고 동력 지휘자들이 동력 지휘자들이 버티고 있다가 미가엘이 오면 아마 바톤을 다음 수준의 일꾼들이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요. 여기 적혀 있네. 물력 조직책은 이게 등급이 또 여러 생물이 등급이 있는데 고온 고압에서 저온 음. 저온 저압까지 포함해서 버티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물력 조직자.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이제 무제한 절대자가 그 어느 지역에서 뭐 성운을 갤럭시를 만들어 나갈 때 탕시자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무제한 절대자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구의 오다를 받아서 만약에 미가엘 같은 존재나 이런 존재의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무제한 절대자가 어느 공간을 임의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갤럭시를 만드는 건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아, 무제한 절대자가 어느 구역에 가서 먼저 씨를 뿌려야 돼요. 음,
씨도 없는데 가서 뭐 밭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성숙하면은 예, 극자들이 활동이 생기겠죠.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차이가 날 테니까 그 땅이 준비가 되면 어떤 미가엘이 와서 아, 여기 이 땅 쓸만하네요. 예, 하고 오케이 하면은 그 그게 어, 그때부터 임차권이 발동하는데 그게 4천억 년 전이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한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그랬는데 엄청난 거를 모르는 거라. 참, 인간 능력으로. 음, 그러면 이제 무제한 절대자들이 씨를 뿌려서 성운들이 막 형성되고 은하계가 형성될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서 지어구주를 만드는 게 이제 미가엘이잖아요. 네, 그 영역이 그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 구체가 천억 개, 천만 개인가 되니까 네. 그 살리하는 공간까지 본다면 어마어마한 구체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보통 큰 영역이 아닐 텐데. 이 토씨를 좀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아, 아니야, 마이크로폰 조금 가까이 놓으시면 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가엘이 이 지구구주를 만들 때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 구체가 천억 개 정도잖아요. 예, 천만 그렇죠. 개인가? 예, 예. 예, 그러면은 살지 않은 구체들이 한 최소한 10배라든지 뭐 100배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유리한절대자가 일단 만들어 놓고 그중 거기에 그 털을 가지고 선별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그 미가엘이요. 예. 여구주를 1,000만 개 가량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궁극에는 우리가 보기에 제일 힘든 거는 물력 조직책인 것 같아요. 물력 조직자는 동력 중심하고 물리 통제자도 견딜 수 없는 고온 고압에서 활동한다. 현재 과학자들이 말이 뭐, 나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은하계에 약 한 3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체가 약 한 5천 개가 된다고 하고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는 거기는 한 뭐 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은하계를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를 포함시켜야 지어구조 하나가 형성되는 정도인데 그 정말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영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과학자들 말이 지구가 맞는. 얼마나 광대한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어, 물리학계하고 유래자수하고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에, 물리학계에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관측을 시간을 좀 1000만 년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차이나게 관측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갤럭시가 움직이는가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관측하는 거는 물리학자가 태어난 다음에 교수가 돼가지고 10년 있다가 다시 측정하고 그게 한 점에서 계속 그 근방에서 움직이니까 관측이 띄엄띄엄 해야 전체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너무 한 곳에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잘 안 가요. 어, 그래서 측량하기가 힘든데 현재 물리학자들은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갤럭시가 뭐지 밀크웨이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언젠가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합쳐서 하나의 갤럭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란시아에서는 no, 안드로메다는 우리 초우주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 우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첫째 바깥 우주하고 초우주 단계 사이에는 갭, 간격이 큰 게 있어서 둘이 합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은데 이 문맥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안드로메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우리 네, 유라시아. 안드로메다하고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드로메다하고 밀키웨이가 합쳐져 가지고 밀코메다라고 불러요. 밀코메다? 밀키웨이 플러스 안드로메다 짬뽕을 해가지고 밀코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걸 합쳐서 궁극에는 어떻게 합쳐지는가 뭐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다 수학적으로 강요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가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알 없지. 수가 없지. 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 뭐 그런 얘기지.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됐네.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어 감사합니다. 클래스에 사람들을 좀 전도해서 보냈어요. 예, 예. 굉장히